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민동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청주에서. 시댁에서. 민국장 부인 되시는 분의 시댁에서. 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저는 사실 과거 명절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이 명절 때마다 이렇게 덕담을 한다는 것이, 잘못해서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너 나이가, 그렇죠. 몇 살이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애인은 있니? 이런 온갖 것들. 너 성적은 어떻니? 이런 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상대가 잘 되고 있겠거니 하는 마음에서 이제 물어본 거라는 취지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진짜 애인도 없고, 예를 들어서 성적도 안 좋고, 그러면은, 참 답하기도 그렇잖아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하죠, 그럴 때. 예. 그래서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에, 집값이 오르셨어요? 떨어지셨어요? 예. 그런 질문이 어른들로부터 왔을 때의 어떤, 방어의 수단, 반격의 수단으로 할 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예시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어제 작년보다도 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이제는 완전히 헬기장이 되셨네? 이런 거. 그러면 진짜 열받죠. 전 그래서 사실은 만나면 진짜,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그게 잘생겨졌냐. 아이돌 스타 같다.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실언을 한번 했어요. 어떤 실언? 예. 지난번보다 많이 예뻐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는 못생겼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그런 오해를 딱 불러오기 쉽죠. 너 왜 이렇게 잘생겼니?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났으니까 업데이트된 그런 덕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많이 예뻐졌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이 취지가 또 잘못 전달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네. 저기 이제 1시간밖에 안 되고 또 심야로 옮기는 바람에, 저희가 좀 아주 타이트하고 컴팩트하게, 미디어 토크를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바로 또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이인호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지내신, 네. 명예교수죠? 그렇습니다. 예. 그 양반 참 말은 잘하대요, 보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8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진보라고 하기는 좀 사회개혁적 그런 입장에서, 나름 논객으로서 활동하신 분이라고 하대요, 보니까? 저도 듣기로, 역사학계라든가, 언론계 원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전해 듣기로, 네.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의 소유자였다.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어떤 분 얘기로는, 이 친일, 과거사, 이걸 파헤쳐 보니까 이인호 이사장의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적극적인 친일파. 네. 이거를 들춰내는 순간부터 확 입장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아. 예. 아주 빈정상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 친일 과거사에 대해서 파헤치는 사람들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강준만 교수가 말하는 그 싸가지 없는 진보의 적폐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얼마 전 2003년에 10월에 한 강연에서 했던 말, 이걸 한번 좀 다시 엮어봤습니다. 예. 이인호 이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짚어보고 오늘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근원으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강연하던 문창극 후보자가 구한말 우리 민족성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저도 가끔 그 칼럼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쓰는 이제 칼럼도 봤었고, 그리고 또 중앙일보 같은데 주필 정도 되면 언론계에서 상당한 실력자로 인정을 받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문제된 이 온누리 교회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저는 실제 제가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강연을 듣고 보고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의 그 태도, 눈빛, 그리고 그 강연을 준비한 자세, 이 모든 걸 볼 때 저렇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 인상을 받았거든요.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KBS 이사장 후보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식 추천됐습니다. 야권과 노조 측이 이 보수 진영에 편향된 역사관을 지닌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특정 보수 진영에 편향된 역사관을 공유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이사장 후보로는 불가함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정체성과 역사전쟁 포럼에서 이인호 이사장, 망국, 즉 나라가 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망국이라고 하는 건 구엘리트의 사회적 소멸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다 죽진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 기능상 나라를 잃었으니까 이 체면을 상실해서 설 자리가 없고, 극히 일부는 해외로 가서 망명 속에서 이제 이 활동을 계속을 하고, 대다수는 결국 국내에서 이제 완전히 무명시로 전락을 해서 숨고, 아주 또 극히 일부는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서 결국 친일 귀족 같은 그런 것이 되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그래도 언젠가 독립을 할 날이 있겠지 하고 그걸 기약하면서 힘을 모으는, 그러니까 결국은 밉고 참 가증스러운 그런 일본 세력하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만 살아남고,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서 식구 먹여 살리고 또 이 해외 독립운동도 지지할 수 있고, 이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인호 이사장님, 할아버지가 친일파라고 하던데 어떤 경우셨나요?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서 결국 친일 귀족 같은 그런 것이 되고. 이 경우셨나요?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그래도 언젠가 독립을 할 날이 있겠지 하고 그걸 기약하면서 힘을 모으는. 아니면 이 경우셨나요? 흥미로운 대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외면당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두둔하는 부분. 이인호 이사장이 말하는 교과서 저자의 자격, 주목해보시지요. 이번에 통과된 8개 교과서 중 여기 오신 권희영 선생님이 쓰신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보는 역사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북한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바로 이 부분. 저희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50대 지날 때인데, 저희들 이제 상식으로는 이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학계에 아주 대가들이 이 노년에 쓰셔서 좀 인세나 좀 챙기시고 하는 인세나 좀 챙기시고 하는 인세나 좀 챙기시고 하는 그런 거다 생각을 하지, 현장에서 연구에 열중하는 사람은 교과서를 쓰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교과서 쓰는 건 연구 업적에 물론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보다 한 10년, 15년 아래 사람들이 갑자기 뭐 교과서도 쓰고 통사도 쓰고 뭐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후배들이 인사를 가로챈 게 불만이신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교과서 쓴 게 불만이신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과서는 나이 드실 만큼 드시고 은퇴하신 분이 용돈을 벌려고 만드는 건데, 아니 이 녀석들이 이 시장에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야, 남의 파일을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인지. 아니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앞서서 또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문창극이 중앙일보 주필까지 한 사람 아니냐. 그렇죠. 메이저 신문 주필까지 했으면은 그 사람 검증된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런 사람 갖고 말실수를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모는 건 잘못됐다. 이게 다 이 보수의 전형적인 사고거든요. 그렇죠. 우린 엘리트고, 우린 메이저고. 근데 어디 감히 이런 듣보잡들이 말이야, 우리를 갖고 평론을 하고 재단을 해. 니들이 뭔데? 이런 아주 낡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음을 방금 들으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예, 이 본인이 딛고 있는, 그러니까 나나 김용인 PD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인호 이제 이사장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인호 이사장이 걸어왔던 길, 네, 그리고 딛고 있는 자리, 네, 이걸 보니까, 네, 정말 이인호 이사장은 네, 한국 사회의 주류 중에 주류더군요. 예. 그 집안이 예.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네, 자기 가족들이라든가 조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국 사회에 예, 철저한 기득권 계층으로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패턴에서 이인호 이사장이 뭐 80년대에 최소한의 상식이라든가 합리성을 가졌다고 한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예,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그냥 기득권 세력이었던 거예요, 지금 봤을 땐. 제가 지금 방금 1987년 5월 2일자, 당시 6월 항쟁 바로 전달이었죠. 박종철 열사 사망 사건 이후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 네, 민주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서울대 교수 122명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시국선언을 했는데, 헌법의 비민주성, 이걸 지적하면서 개헌을 하라, 직선제 개헌을 하라, 평화적 정권 교체도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는데, 여기 보니까 백낙청 교수도 있고요. 네, 유명한 진보 성향의 교수들은 또 다 계시네요. 한완상 교수도 계시고, 여기 이인호 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내에 각종 연구 모임이 늘고 있는데, 뭐 소장학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학, 편파적, 보수적 연구 경향을 떼고 다양한 그런, 뭐 말하자면은 진보적 지향점을 갖고 이제 사학을 다뤄보자. 네. 그런 학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게 경향신문 87년 6월 3일자입니다. 강만길, 김진균, 이만열, 그리고 이효재 교수 같은 분들. 그때 당시 거의 내노라 하는 그런 진보적 학자들이 다 포함이 됐었네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이름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최장집도 여기 있고요. 예. 예. 안병직도 있군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이인호 교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해. 자기 할아버지를 친일파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양반이 빈정이 상한 거지. 예. 빈정상에서 우파로 돌아선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저기 대표적으로 김지하형, 지하형 있잖아요. 우리 지하형님. 예. 그 이름을 내 머리에 지운 지는 오래지만 다시 반추해보자면 지하형 계시고, 서경석
시민운동가. 네. 그 양반도 사실은 확 돌아선 그런 케이스죠. 서경석 목사는 근데 네. 왜 빈정이 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80년대, 90년대 열심히 이렇게 시민운동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저는 조금 지금 강준만 교수도 네. 지금 싸가지 없는 진보 운운하시는 거 봐서는 네. 여기 굉장히 좀 빈정상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갖게 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싸가지 없는 진보를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싸가지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보를 찍으려고 해도 안 찍는다. 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성 논리가 아니라 실은 이제 감정이라는 거죠. 사실 그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지, 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른바 엘리트들, 뭐 진보적 논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보면요, 그 뭐 말은 뭐 논리, 명분, 이성 이런 얘기하지만은 실은 저 새끼가 싫은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씹는 거지. 얘 뭐 진짜 뭐 논리가 틀려서, 뭐 방향성이 잘못돼서 아니야.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방에 한 큐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고. 예. 사람의 감정 문제를 건드리는 거는 예.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다 기억하잖아요. 강준만 교수가 진중권한테 열받아가지고 한동안 정말 멘붕에 빠지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싸가지 없는 진보란 책을 내셨을 때 제 양반이 무슨 동기에서 냈겠는가. 다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보란 듯이 또 진중권 교수도 제일 먼저 반박을 해요. 아이고 정말 참 이거 보면은 그래요 참. 좀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사안이라든가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올인이 돼 있잖아요.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면들이 있어요. 실은 진짜 이 빈정이상해서 그랬다는 거. 그건 저 지식인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나 빈정상했다, 열받았다, 나 쟤한테 삐졌다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이런 온갖 그런 발언, 연설, 또 책, 뭐 이론서 이런 걸로 논문으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반격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진보나 보수나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 내뿜는 공에는 사람들 참 피곤하게 합니다.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을 좀 많이 듣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이렇습니다. 같이 뭐 일하는 선후배건 동료건 아니면 뭐 사적인 그런 관계에서 제가 만약에 약간 열받거나 서운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서운하다. 요거는 약간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선배가 저한테 정말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편집국장이 너무 가볍게 쉽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에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경직이 돼 있구나. 그렇죠.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예요.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를 해부해 보면은 거기 인정 욕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인정 욕구를 또 해부해 보면은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상 심리를 또 해부해 보면은 보수주의가 있어요. 왜 날 인정 안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이야. 너 따위가 말이야. 이게 바로 엘리트주의, 인정욕구, 보상심리, 보수주의가 다 한데 뭉친 거죠. 이런 걸로부터 진정으로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군자라고 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걸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쓴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그래요? 김어준이에요, 김어준. 김어준은 이런 엘리트주의, 인정욕구, 보상심리, 보수주의를 경멸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김어준 앞에서 제가 막 김어준을 씹은 적이 있었어요. 뭐 얼굴색 하나 안 빼네요. 물론 속으로 열받겠지. 열은 받아요. 열은 당연히. 무척 받겠지만, 야, 그거 어쩔 건데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김어준이. 참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보면요 쉽게 변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얼굴색 바꾸고요. 쉽게 노선 바꾸고 그래요. 저는 개인이건 사회건 최소한의 격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폼 잡는 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폼과 격은 확연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강준만 교수의 싸가지 없는 진보 이걸 떠나서 저는 진보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아니 무슨 보수는 싸가지가 없나? 저 광장에서 저 치킨 피자 처먹는 그건 싸가지 축에도 끼지 못하는. 아유, 등신들이지. 그런 인간들. 정말 욕이 그런 나오죠, 인간들은 욕이. 뭐 싸가지가 있어서 그런 인간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보건 보수건 간에 이 숨어 있는 이 엘리트주의, 인정욕구, 보상심리, 보수주의 이거를 완벽하게 탈피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솔직히 얘기해서 엘리트주의, 인정욕구, 보상심리, 보수주의 이거를 내재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소수죠. 어떻게 보면. 그 1%한테 모든 걸 기대하면 안 돼. 맞아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권이 어디 들어서건 간에 서울대끼리, 연세대끼리, 고려대끼리 밤마다 가서 술 처먹고 선배, 후배 이러면서 서로 이제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죠. 예. 하여튼 이 결국 세상은 레미제라블들이 바꾼다라는 거. 요걸 아시면서 우리가 오늘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23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금 시각은 0시 23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JTBC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JTBC가 저희가 늘 화두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솔직히 얘기해서 JTBC가 지금 방송이 돌아가고 있는 공식에 비교적 역행을 하고 있는 방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방송이라면 범내 방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범내 방송. 네. 예. 아니 9시 40분까지 9시부터가 아니라 8시부터 9시 40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뉴스를 신설한다고요. 그러니까 MBC 100분 토론에서 못 풀었던 한을 JTBC 와서 100분 뉴스로 100분 뉴스군요. 100분 뉴스. 100분 뉴스예요. 100분 뉴스. 90분에 더해서 10분이니까. 그렇죠. 아이고. 손석희 사장 결정이겠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결정이 아니면 이걸 못 밀어붙이죠. 뉴스9이라는 프로가 없어지겠네요. 일단 그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뉴스 에이스로 할 수도 없고 뉴스룸이라고 합니다. 뉴스룸. 그 미국 드라마. 그렇습니다. 뉴스룸에서 따와서. 거기서 딱 제가 봤을 때 거기서 딱 따온 것 같아. 네. 따왔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들었을 때 가장 큰 관심은 야 이거 새로운 시도는 좋은데 과연 밤 시간대 그것도 8시에서 9시 40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한 프라임 시간대에 100분 동안 뉴스를 시청할 우리 국민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딱 들었습니다. 일단 우선 시작 시점을 한번 따져보죠. 9시에서 8시로 옮긴 이유는 뭘까요? MBC, SBS에 나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뉴스 시간대로 옮겨야겠다는 얘기는 이미 좀 됐어요, 얘기가. 논의도 진행이 됐고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뭐 미디어오늘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이 일단 보도를 했고요. 근데 가장 큰 경쟁적인 그 요인이었던 게 뭐냐면 그게 우리 국민들의 희한한 시청 행태인데 KBS 뉴스는 잘하건 못하건 그냥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본방 시청률 사수가 굉장히 거의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JTBC 뉴스9이 지금까지 KBS 9시 뉴스랑 경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JTBC 뉴스가 잘하건 못하건 여론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주목을 받건 안 받건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건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건 말건 이게 그 지금 어떤 본방 시청률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JTBC 뉴스 담당자들이라든가 실무자들의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8시 뉴스대로 이동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차라리 SBS라든가 MBC랑 붙어보면 JTBC 뉴스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건 밖에서 보는 것도 비슷해요.
KBS를 피해서 이제 8시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고 그 MBC 굉장히 기분 나쁘겠네요. 제가 봤을 때 네. MBC 지금 시청률 얼마예요? 최고 하여튼 그러니까 밑바닥과 최고 잘 나오는 게 한 5에서 8. 네.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굉장히 유동적이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MBC보다는 예. JTBC 뉴스가 8시대로 옮겼을 때, 예. SBS가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렇죠. 예. 어정쩡하거든, 지금. MBC의 확실한 그 친박 성향, 여기에 비교적 차별되게 그동안 채널 이미지를 구축해 왔는데, 그렇죠. 확실한 그 중도인 JTBC가 8시에 안착하면서 네. JTBC가 상당히 좀 난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SBS가 예. 사실 그 홈페이지, 네. 그러니까 SBS 뉴스 사이트에 올리는 각종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네. 취재 뒷얘기라든가, 예. 뭐 기사 수첩 이런 게 SNS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예. 그래도 SBS가 제일 낫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SBS 뉴스를 보잖아요. 예.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SBS 본방 8시 뉴스는요. 예. 그렇게 큰 차별성이 없어요, 진짜로. 예, 그렇죠. KBS하고 MBC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데. 예. KBS에 비교해서도 그렇게 낫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JTBC랑 딱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예. 컬러가 확실하게 보수적이거든요. 아니 이런 거군요. 그 SBS 인터넷은 중앙일보고 SBS TV는 중앙일보고 SBS 인터넷은 JTBC고. 그렇죠. 그렇게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JTBC가 딱 8시에 치고 들어오면 이거는 MBC는 일단 논외로 하고 SBS가 상당히 이 뉴스 전략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편성, 리포트 뭐 형식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네. 어떻게 이 JTBC와 경쟁을 할 것인가를 상당히 주판화를 튕겨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MBC 예전에 그 기억나십니까? SBS가 한때 KBS, MBC가 9시 뉴스 할 때 쥐들은 8시에다 다시 또 9시로 잠깐 옮겼었죠. 그 세 방송사가 동시에 경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SBS가 뭐 개국하고 10년 안 됐을 시점이었죠. 그렇죠. 91년에 개국했으니까 문민정부 때면은 문민정부 때 왜 갑자기 그런 선택을 했을까? 뭐 당시 SBS는 KBS, MBC와 나란히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나름대로 역량을 키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당시의 상황을 아는 어떤 분으로부터 듣기에는 너무 돌출됐거든. 9시에 KBS, MBC가 있는데 8시에 SBS가 있으니까 높으신 분이 8시 뉴스를 꼭 본단 말이죠.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또 이거 시청하시고 SBS 고위층에게 전화를 해서 모니터를 하시느라고 이 고위층이 이 저녁밥이 잘 안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8시에서 9시로 옮겼다는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9시 뉴스라니까 SBS 보겠어요? 안 보죠. 그 뒤로는 식사를 아주 잘 하셨다는 그렇죠. 그런 소문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최고위층이라든가 예. 회사에 높으신 분들은 네. 정치권이라든가 예. 이런 권력 핵심부에서 차라리 안 보는 게 안 봐주는 게 좋죠. 예. 근데 또 마이너 방송들은 또 달라요. 다르죠. 예. 네. 그 마이너 방송들 같은 경우에 기껏 단독 보도라고 해서 보도를 했는데 봐주지 않으면은 막 그냥 그 일선 기자가 그렇죠. 그 관공서에다가 우리 기사 봤냐 못 봤다 그러면 신나게 조지고 협박하고 그래서 그 기사를 보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예. 자기가 자기 기사를 직접 보내줘. 이 기사도 못 봤냐고. 당신 월급 받고 지금 공직 수행하는 거 맞냐고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말이죠. 근데 현실적인 측면도 하나 있다고 봐요. JTBC가 8시부터 9시 40분까지 뉴스를 털어버린 게 사실 그 전에 있던
그 드라마 이런 걸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JTBC가 예. 그 뉴스 전에 하는 드라마가 예. 그렇게 뚜렷한 어떤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아예 그걸 뉴스로 터버리고 9시 40분 때까지 그냥 와이드 뉴스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했음직하고요. 예. 왜 사실 뉴스를 100분이나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죠. 또 따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끝날 시점. 그렇습니다. 끝날 시점이 예를 들어 9시다. 그러면 MBC, SBS의 드라마 예능물과 같이 또 그렇죠. 맞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9시 40분까지 쭉 가면은 이제 그때는 또 JTBC 나름의 또 틈새 시장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노린 것이다. 그리고 그게 만약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40분에 끝난다. 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 그때 10시부터 거의 지상파들이 네. 아주 경쟁력이 있는 드라마를 방송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시간대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2시간으로 안 가는 것도. 그렇죠. 1시간 40분으로 가는 것도. 예. 실은 예를 들어서 정시에 딱 드라마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곤란하죠. 딴 데하고 같이 그렇죠. 경쟁해봐야 안 되니까 예. 20분 먼저 시작을 해서 20분 예. 동안 몰입하면은 딴 데 안 돌릴 거 아니야. 돌아갈 수도 있겠죠.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예. 그런 어떤 편성, 현실적인 그런 편성도 예. JTBC가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00분이라는 시간대가 예. 사실은 뉴스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 KBS가 기자 수가 아마 지상파,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방송사 가운데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KBS도 메인 뉴스를 예. 한 40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JTBC의 어떤 그 KBS 뉴스 제작 인력보다 훨씬 못 미치는 JTBC가 100분 동안 방송을 한다, 뉴스를. 네. 이거는 뉴스와 관련해서 구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구현해버리겠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속보성 있는 뭐 브리핑은 물론이고 네. 한 탐사보도 뭐 약간 말랑말랑한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거의 모든 어떤 그런 분야를 망라하는 뉴스를 지금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JTBC 뉴스9에 대해서 예. 지금까지 어떤 평가가 좀 많았냐면은 예.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파헤치고 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평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JTBC 뉴스9만 보고 나서는 예. 그 한 하루 동안 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 종합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다. 예.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백화점식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네. 굉장히 이 선택과 집중을 막 해서 들어간 거죠. 예. 근데 아마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 KBS처럼 예. 굉장히 좀 와이드한 네. 그런 뉴스를 어떤 편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KBS의 어떤 제작 역량 또 인력 규모로 본다면은 100분 와이드 뉴스 만들 수 있는데요. JTBC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아이고 국민TV도 100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늘어질 공산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 JTBC나. 늘어질 공산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네. 뭐 저는 제가 보건데 한 2시간이잖아요. 사실상. 네. 1시간 단위로 비슷한 뉴스를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시간 40분 동안 8시부터 9시 40분까지 계속 JTBC 뉴스를 보기는 힘들어요. 힘들죠. 예. 그래서 그런 시도 자체가 예. 굉장히 의미는 있다. 예. 한국에서 뉴스를 100분 동안 쭉 편성한다고 하는 것. 예. 아침에는 이제 많이 있었죠. 근데 그렇죠. 아침 예.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30분 단위로 그렇습니다. 뉴스가 흡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뉴스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뉴스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다각적으로 만드느냐, 뭐 그게 달리긴 하겠지만은 JTBC가 뭐 뉴스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늘어질 공사는 있겠고요. 저는 뭐 편성적인 측면을 좀 주시를 했는데 뭐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정치적 측면을 보죠. 손석희 사장이 홍석현 회장에게 확실한 신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거는 예. 일단 그거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안팎의 손석희를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하는 자들로서는 아주 그냥 코가 납작해졌네요. 근데 예.
아직까지 그거는 좀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예. 100분이라는 그런 뉴스, 예. 이거 획기적인 시도인 거는 분명하지만 예. 이게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흐지부지 되거나 예. 다시 뉴스9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석희 형님의 입지라든가 이런 시도 자체가 네. 상당히 이제 좀 비판을 받겠죠. 예. 비판을 받으면서 잠복해 있던 예. 우리 석희 형님 예. 비토그룹이 예. 뭐 어떤 식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할지 모르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획기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이곳으로 인해서 석희 형님의 어떤 그 기반이 네. 더 탄탄해진다면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박근혜 정권 하에서 한국 언론에서 JTBC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근데 예. 이제 그 JTBC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1시간은 정통 뉴스로 가고 네. 나머지 40분은 시선 집중 형식으로 제가 봐도 그렇게 인터뷰에 집중하는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꾸릴 공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시간 단위로 뉴스를 반복해서 내보내는 네.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인터뷰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토론으로 때, 간다든지. 예. 손석희 사장의 캐릭터라든가 스타일을 봤을 때 방송 뉴스 플러스 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형식을 결합을 해가지고 예. 아마 특장점을 가장 잘 살리는 쪽으로 아마 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JTBC의 손석희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는데 네.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JTBC가 이제 뭐 확고하게 중앙일보나 여타 보수 언론과는 차별화된 노선을 걷는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뭐 하여튼 중앙일보 계열의 신문들 또 종편이 갖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당 부분 희석할 소지는 있지만 그렇죠. 손석희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됐다는 면에서 봤을 때 손석희 나가면 뭐 이건 말짱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JTBC는 항상 그 한계를 네. 손석희 사장이 JTBC에 있는 한 네. 그건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 JTBC 뉴스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게 손석희 사장이기 때문에 예. 손 사장이 만약 JTBC에 없다? 네. 이러면 네. JTBC 뉴스가 중앙일보처럼 되는 거는 시간 문제죠. 토끼한테 다시 인터뷰하는 그런 방송으로 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저 개인적인 또 관심사가 또 하나 있는데 네. 이게 SBS하고 MBC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KBS랑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9시 40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뉴스 리포트상 네. 제가 봤을 때 8시에서 9시 그러니까 SBS하고 MBC 뉴스가 방송되는 시간까지는 아마 정통으로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예. 그 시간차 9시 뉴스가 되기 전까지 그 비는 한 20분 정도의 시간. 네. 그리고 9시 KBS 9시 뉴스가 딱 시작됐을 때 JTBC는 그 시간에 또 어떤 리포트 형식을 내보낼 것인가. 네. 이거는 굉장히 시청률 경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뉴스 편성을 할까가 네. 저는 굉장히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건 하나의 또 다른 실험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과연 JTBC 뉴스 제작진이라든가 손석희 사장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있을까?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예, 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도전도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KBS의 높은 벽을 또 실감하게 됐는데 전 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KBS 뉴스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들 열심히 보시나.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요. 한국방송공사법이 있습니다. 이 한국방송공사 KBS가 국가기관 방송이에요. 네. KBS 1 텔레비전만큼은 모든 국민에게 다 도달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BS 1 TV 요즘은 뭐 케이블이나 뭐 위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파가 도달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KBS가
어떻게 방송 안 나가는 곳이 있나 뭐 그거 그렇죠. 찾으러 다니면서 네. 송신탑 세우고 중계탑 세우고 그랬거든요. 예. 예전에 참 그런 일이 또 생각나네요. 제가 이제 지금은 영동 극동방송입니다만 속초에 이제 극동방송을 세울 때 그 지역은 이제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강릉에서 쏘는 거를 이제 그 속초 고성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안테나에 부스터를 달아 가지고 이제 TV를 보셨어요. 부스터가 뭐냐면은 한 전파가 15면은 이거를 100으로 뻥튀기해서 보게 하는 뭐 그런 저건데 근데 그런 송신소가 없는 곳에다가 극동방송이 송신소를 세웠습니다. 어디 속초에다가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FM 전파를 짱짱한 고출력으로 쏘았더니 그 KBS 전파를 모두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 방송 시작할 때 뭐 기쁘다 구조 오셨네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 뭐였더라 아름다운 음악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극동 방송이 드디어 속초에서도 복음 전파를 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이제 항의 전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야. 텔레비전이나 보게 해달라고 무슨 복음 전파냐고. 이 우리나라 이 전파법 체계상 후발 방송들이 일으키는 혼신은 후발 방송이 다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 재밌게 돼 있네. 그래서 우리가 별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래서 이제 그 KBS 전파 그게 이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초 고성 지역의 모든 가구에다가 KBS 잘 보이게 하는 특수 부스터를 달아주든지 아니면 무슨 케이블을 다 놓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같이 강릉에서 쏘는 걸로 해가지고 대안을 모색한 거죠. 강릉에서 쏘는데 보니까 괴방산이라고 옛날에 공비가 출몰을 했던 데 있죠. 괴방산에 이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산 주인이 등명낙가사라고 그 절이야 절. 예. 그 우리 저 스님이 계셨는데 스님이 또 한 주먹 하시던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 극동방송인데 기독교 쪽 방송이다. 저 전파를 쏴야 되는데 그 좀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이 스님이 한 주먹 스님이 일단 부처님 정수리, 그러니까 산 꼭대기를 부처님 정수리라고 하더만요. 보니까 그래요? 부처님 정수리에서 찬송가가 나갈 순 없다.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정말 애를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또 당시 이 사장이고 지금은 회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이 또 불교계하고 각별한 또 인연이 있는 전두환 씨를 동원해가지고 결국 그 전두환 씨가 그 등명낙가사 스님을 설득해서 지금은 부처님 정수리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 덕을 CBS도 봤어. CBS 영동방송도 지금 부처님 정수리에서 전파를 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비사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KBS 얘기에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 KBS는 전국 방방곡곡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 보이게 합니다. 다른 방송들 예를 들어서 난청지역, 난시청지역 나온다. 그러면은 그 뭐 니들이 부족한다 시지 뭐 어떡하겠어. 새로 거기다 전파 쏘고 싶으면은 신청서 내라고 허락해줄지 말지는 우리가 고민해서 그 대체로 허락 안 해주죠. KBS는 이런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여튼 또 기자 규모도 많고 방송사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양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KBS 뉴스에 의존하는 고령층의 또 그 태도가 이해는 가지만 그 지금 저기 잘 삐지시는 분이 지금 이사장으로 가셔가지고 앞으로 KBS 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그래 MBC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MBC. 진짜. MBC는 도대체 지금 제가 최근에 MBC 신사옥을 2번 갔습니다. 그래요? 뭐 출연하려고 간 건 아니고 거기 뷔페집이 있어가지고 뷔페 먹으러 2번 갔어요. 예. 그 사옥 안에 뷔페집이 있어요? 예, 뭐 모식인가 하는 거 있는데 2번 먹었어요. 예. 맛있어요? 괜찮더라고. 예. 한번 또 가야죠. 근데 이제 MBC 본관하고 별관에 있어, 별관. 별관. 거기 3층에 있는데 한번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뭐 거기 갔더니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해놨더만 보니까. 딱 봐도 의리의리해요. 예.
MBC의 지금 처지에 비한다면은 또 해직 기자들 이런 분들이 있고 해직 PD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그런 MBC의 의리의리한 보니까 역겹습니다 보니까. 역겹다고 하면 또 우리 김장겸 국장님이 못 참으실 수 있다. 그렇죠. 예, 역겹다라고 생각할 뻔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MBC 얘기 좀 해보시죠. 아니, MBC는 사실 뭐 뉴스가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여러 매체에서 좀 많이 좀 망가졌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조선 동아의 쓰레기 기사를 항상 그걸 방송화되어 보니까. 아니 뭐 저는 그것도 가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어떤 보도국 간부들이 뭐 우리는 뭐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오케이. 뭐 그런 판단까지는 뭐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추석 연휴 있잖아요. 사실 공영방송, 특히 공영방송, 언론이라면 당연히 이 명절 기간 때 사회적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비정규직들, 그리고 뭐 독거노인들, 그리고 취업 못하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 그렇죠. 뭐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언론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의 고충을 우리가 잊지 말자.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뭐 이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명절은 또 상당히 좀 특출했던 게. 세월호 유가족분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분들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팽목항에서 여전히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가족을 잃은 첫 명절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언론이라면 특히 방송이라면 연휴 기간 때 방송 뉴스를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저는 최소한의 어떤 예의 차원에서 리포트 그들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도 되게 함께 많이 했습니다. 행사도 하면서 그런 거를 저는 당연히 보도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그걸 보면서 아니 KBS는 물론이고요. SBS도 했고요. JTBC는 무진장 많이 했고요. 근데 아니 어떻게 단 한 건도 안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거는 어떤 뉴스 판단 이런 걸 떠나서 MBC 뉴스에 좀 인간적인 어떤 미 인간적인 어떤 정 이런 게 전혀 없다. 정말 좀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애견 호텔이 등장을 해가지고 추석 명절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런 리포트를 내보내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소싸움. 소싸움이 굉장히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취지의 또 리포트를 내보냈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아니 세월호 유가족분들하고 실종자 가족분들의 추석 풍경이 과연 애견 호텔이나 소싸움보다 과연 이게 뉴스 가치가 떨어지는 건지 저는 정말 그 MBC 보도국 간부진들한테 정말 좀 심각하게 한번 진중하게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떨어지는 사안이냐 뉴스 가치가. 아니 또 저 동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동아일보가 먼저 보도했던 거죠. 박원순의 개. 박원순의 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선물 받은 진돗개. 이 진돗개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그 공관을 지키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개로 키우기 위해서 어디 뭐 훈련센터인가요? 거기 또 보냈다면서요. 뭐 당연히 그 개는 본인이 시장직 그만두고 이제 일반인이 될 때 그때 그 개를 시에다 내놓고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당연하죠.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준 거니까. 이게 뭐가 문제죠? 전혀 문제가 아니죠. 이 개한테 들어가는 돈이 뭐 1,000만 원 돈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뭐 월 1,000만 원은 아니겠죠. 뭐 연간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진돗개를 버리란 얘기야? 아니 먹으란 얘기야? 먹으라는 게 아니고 뭐 유기견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받았으니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뭐 박원순 시장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시를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건데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죠? 이런 건 뉴스 가치가 있고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싫은 거죠. 그냥 싫은 거. 예. 아니, 이게,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가는 뉴스. 네. MBC가 일찌감치 KBS하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8시로 가자. 해서 8시로 간 것 같고. 네. 8시에서 경쟁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러니까 또 의외로. 네. SBS가 굉장히 많이 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네. MBC가. 예. 또 나름 저력이 있습니다. 네. 쉽게 무너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네. 저는 MBC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예. SBS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SBS가 사실은 그렇죠. 이명박 정권 때 MBC가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네. 반사적으로 주목받은 거지. 그렇습니다. 역량은 아직 멀지. MBC 뉴스가 벌써 69년부터 이어져 온 그럼요. MBC 뉴스가 아무리 이 개혁 진보 진영에서는 망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 저력을요. 예. 나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나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근데 예. 그 재밌게 만드는 게 좀 예. 의미 있거나 일베들이 재미있게. 그렇죠. 일베들이 재미있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탕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예. 제가 이제 이 시간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MBC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장시간 얘기할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사실.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던 방송이어서, 그런 점에서 의외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매체 비평하는 기자들이 예.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예. MBC 관련 발제를 예.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MBC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약간 좀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자세가 좀 보여서, 예.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왜냐하면 예. 아직 예. 우리 시선, 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MBC에 봤을 때 굉장히 못 미치고 있는 MBC지만 예. 그래도 그 내부 구성원들, 예. MBC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싸웠던 그런 구성원들이 예. 속된 말로 찌그러져 있지만 지금은 예. 아직도 거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포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긴 하는데. 근데 그분들 너무 찌그러져 있어. 아니 무슨 접이식인가 봐. 아니 거의 완전히 바닥하고 밀착해서 있는지 없는지 발표도 이게 밟힌 건 밟고 가는 건지. 김영민 PD가 얘기했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명절도 끝났으니까. 예. 진짜 너무 찌그러져 있거든요. 예. 선배들, 예. 후배들, 이제 한 번쯤 분기탱천할 때 됐습니다, 좀. 한 번 좀 하시죠, 예. 예. 아니, 근데 진짜, 가끔씩 우리 이용마, 해직 기자, 정치학 박사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예. 아니, 저런 분이 계신 MBC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장 하나 바뀌었다고, 간부 몇 명이 저렇게 돌출됐다고, 이렇게 MBC가 순식간에 무너지나. 사실 순식간이 아니라, 예. 서서히, 그런, 내부 어떤 그런 작업 등을 예. 거쳐서 예. 그게 누적이 되다가 일순간에 무너진 것 같아요. 사실은 MBC 내에 이 기회주의는 오래전부터 유명했죠. 예. 유명합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은 벌써 몇몇 기자들이 우리가 지금 파업하기 위해 MBC에 있느냐 이러면서 노조지도부 흔들고요. 그렇죠. 예전부터 그랬고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말씀은 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예. 기회주의 버리시고요. 온몸을 던져서 방송 공정성 투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해직되신 기자, PD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이분들이 MBC를 사랑하는 분들이다. 그럼요. 우리 이상호 기자만 보더라도 네. 예. 자기는 진짜 MBC를 사랑한다. MBC를 사랑한 대가가 해직이라니 이런 말씀을 얼마 전에 하셨는데 네. 정말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망가지는 꼴을 못 본다. 그래서 이제 온몸을 던져가지고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네. 발바닥 뉴스, 손바닥 뉴스 이런 것도 만들고요. 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예. 조금 미온적이거나 예. 뜨뜻미지근하게 대처를 할지언정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확실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엘리트주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엘리트주의
이 아주 상징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정욕구, 보상심리, 보수주의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야 적당히 타협하고 돌아가자 이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자기예요, 자기.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대의명분도 맞습니다. 아니고 자기예요, 네. 자기. 네. 자기만을 위한 이런 언론, 자기만을 위한 정치. 그게 바로 기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회주의는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한계는 결국 이 언론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정치의 정의를 실종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예, 또 한숨으로 또 마무리하게 되는데 근데 중앙일보는 왜 이래 도대체? 중앙일보 완전히 도대체 아니 홍 회장의 생각은 뭘까요? 뭐 물론 JTBC하고 그 중앙일보가 같은 논조로 가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뭐 또 서로 차별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식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너무 다르니까. 아니 뭐 손석희 사장도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중앙일보는 뭐 중앙일보 칼라가 있는 거고 예. JTBC는 JTBC 칼라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는 아니, 하는데 그 기자들이 이 기자가 되고 이 기자가 또 저 기자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예. 사실 중앙일보가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스탠스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예. 목요일자 연휴 끝나고 예. 그 9월 11일자죠. 예. 중앙일보를 보면은요. 예. 또 일베를 예. 기사 사설을 통해서 깠어요. 예. 문명사회 수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 조선동화와는 또 확연하게 다른 어떤 그런 스탠스거든요. 하지만 김진이 쓴 그 칼럼을 보면은 그렇죠. 이 박정희를 혁명가로 추대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박정희 전기를 읽어라 또 이렇게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같은 지면에서 완전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의 특정 스탠스가 아니라 예. 김진 논설위원을 비롯한 예. 몇몇 특정 필진들을 네. 홍 회장은 아닌 것 같고 네. 중앙일보 이런 수뇌부에서 예. 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홍 회장이 또 그 김진 씨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설도 언론계에 파다했죠. 그런 소문이 한때 세게 돌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미디어 토크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민동기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